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김윤경 기자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쟁점이 되는 경제 뉴스 한 발 빠르고 보다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5,580원 대한민국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 시간에는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 당사자를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1분기 국민소득과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소득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 유례 없이 뒷걸음치고 있는 수출 부진과 엔저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메르스 쇼크는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경제 현주소 생생 포커스 시간에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생생경제 베터앤디프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유안타 증권 선능력 지점 박진희 차장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072.86, 플러스 9.70포인트, 코스닥은 704.56, 플러스 7.5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2200억대 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68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2000억대 매도를 퍼붓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반대로 500억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거래소 시장의 종목들이 대체로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갔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이 좀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최근 들어서 메르스 때문에 그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메르스 관련주들 또 메르스 피해주들 상황은 어땠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메르스 수혜주를 부각됐던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반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반면에 메르스 피해주를 부각이 됐었던 중국 관련 주식들이 오늘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화장품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반등이 나타났고 어제 강하게 조정받았던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강한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코스닥 시장을 좀 강하게 반등으로 좀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좀 일희일비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대응하시기가 힘든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섹터는 반도체 장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주 지속과 함께 업황 회복, 개선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뭐 공정용액이라든지 공정가스 관련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반도체와 관련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적인 추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제약과 뭐 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실적과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부합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다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제의 급락세를 되돌리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은행주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네. 모습, 보험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금리 인하 우려감을 그대로 좀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네. 오늘 좀 백화점과 홈쇼핑 업체들도 좀 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시황 설명해 주실 때요.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앞두고 있는데 무슨 다른 상황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오늘 뭐 이슈 뜬 거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분을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영 참여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혹시라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좀 예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가지고는 좀 사실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더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예. 해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없다는 좀 고점에서 삼성물산을 좀 털고자 하는 좀 이면적인 마음이 있는 게 네.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죠. 그런 반면에 또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합병이 뭐 부인되면서 네.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는 급등하고 삼성 SDS는 급락하는 네. 그런 흐름도 나타나면서 삼성 안에서도 좀 일일비하는 흐름이 좀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방향성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요즘 주식하는 분들 참 어렵다고들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계에서 그 삼성물산 지분을 산 건 뭐 알박기 성격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있던데 금리 인하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들 봅니까? 네, 얼마 전까지 메르스 전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우세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메르스가 터지고 나자마자 이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됐고요. 전체적으로 회복하려던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작년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내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요번이 아니면은 금리 인하할 기회가 없다라는 시장의 좀 시각들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시장에서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증권주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보통은요. 그렇죠. 근데 증권주도 오늘 좀 비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나 뭐 보험주는 당연히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금리 그래서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우려감이 충분히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인한 뭐 시장의 우려감은 뭐 다음 주면 확실히 좀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해보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과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 또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쿠팡. 어떻게 보면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한테 1조 원이나 투자 유치를 했네요. 뭐 대단한 금액인데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왜 이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에 투자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손 회장이 알리바바에 투자했던 금액이 200억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쿠팡에 투자한 돈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이니까. 아유, 이게 몇 배예요, 이게. 금액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주요 신생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외국에서 투자받은 금액을 전부 합쳐도 지금 6억 3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쿠팡의 가치를 손정희 회장이 인정했다 이런 뜻인데요. 네. 쿠팡이 지난해 5월하고 11월에도 이 미국의 세콰이어 캐피탈, 뭐 블랙록 이런 투자 회사들로부터 1억 달러, 뭐 3억 달러씩 투자받은 적도 있습니다. 네. 쿠팡에 대한 이렇게 해외 자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38살에 정말 젊은 김범석 대표가 만든 회사인데요. 우린 뭐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인물인데 이 인터넷 공동구매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라고 있잖아요. 이 비즈니스를 한국에 거의 처음으로 사업화를 해서 거의 네. 연간 지금 거래 규모가 2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 회사로 지금 만들어 놓은 인물인데요. 특히 이 손 회장이 쿠팡이 가지고 있는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이 자체 배달 서비스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팡에 대한 그 가치를 자체 배송 그 능력을 본 거다. 그렇죠. 왜 아마존도 자체 배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사실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물건 보통 배송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쿠팡은 이 자체적인 물류 창고와 배송망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아마존도 자체 배송망을 확보해서 네. 이 미국이 넓은 땅인데 거기서 이 당일 배송이라고 하는 참 혁신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도 클 수가 있었던데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자체적인 이런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만큼 대단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물론 뭐 손 회장 그래서 손 회장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건데 물론 이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게 법 위반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에는 영업용으로 이렇게 허가받은 차량만 배송해야 된다. 그런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배송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쿠팡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회사 차를 이용해서 배달해 주는 게 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택배업계에서는 특히 불만이 많고 뭐 소송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쿠팡은 돈 받고 우리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준 거니까 문제될 게 돈을 안 없잖아요. 받으니까. 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손 회장의 투자 유치까지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로켓 배송의 법 위반 논란도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은 있는데요. 예. 뭐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물론 쿠팡에 대한 불안한 시각도 있긴 있어요. 이게 워낙에 외형 덩치를 키우는데 쿠팡이 집중을 해왔으니까 이 적자 폭이 적지가 않거든요. 작년에도 쿠팡이 1215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그래서 쿠팡이 계속 이렇게 덩치만 키워서 결국은 어디다 좀 내다 팔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야, 근데 적자 기업에 1조 1,000억을 이거 그러니까 손 회장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돈을 참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쿠팡이라는 회사의 미래가 좀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좋은 소식 아닌데요. 네, 별로 좋은 소식 아니죠. OECD가 34개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걸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총 한 11개 지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5가지 지표 중에서 최하위권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 뭐 우리나라 이런 게 많은데 특히 사회적 연계 부분에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요? 사회적 연계라는 게 뭐냐? 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느냐 이런 걸 조사한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거 강한 나라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2%인데요. OECD 평균이 88%거든요. 어이구. 격차 좀 나죠. 네. 이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사회적 관계도 일종의 이 사회 안정망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대가족 제도가 좀 사회를 바치고 있었는데 이런 친족 중심의 대가족 문화가 좀 약해지면서 이 사회적 관계 자체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약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상조 같은 이런 시장이 커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하,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소득이 늘어나도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 때문에 소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네. 일종의 사회적 불신 비용이 생기는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가 이 불신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네. 정부를 잘 못 믿겠다. 사람들 잘 못 믿겠다. 네. 그래서 치러야 하는 이 사회적 비용이 참 만만치 않은 건데요. 경제적 회복도 중요합니다만 하여튼 서로 좀 믿고 신뢰하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도 그러게요. 경제에 있어서 좀 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안 기자는 좀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우리나라 흰 우유 수출이 네. 재개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지난해 5월부터 사실 1년간 중국 흰우유 수출이 막혀 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흰우유를 고온살균 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중국은 이 고온살균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저온살균만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갑자기 들이대는 바람에 지금 예. 수출이 안 됐던 건데 그래서 그동안은 바나나 우유 같은 이런 가공우유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됐는데요. 지난 2일부터 하여튼 중국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다시 일반 흰우유 수출이 지금 가능하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네. 중국의 먹거리 왜 예전에 보면 중국 그 엄마들이 홍콩 가서 분유 싹쓸이해가지고 사회 그렇죠. 문제 되고 그랬잖아요. 분유파동도 아, 있었으니까. 이것도 지금 화장품 같이 네. 중국의 정말 수출길만 열리면 우리나라 그 낙농업체들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동안 뭐 이게 중국으로 우유 수출이라는 게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꽤 의미가 있는 게 네. 우리나라 우유 업체가 특히 이 원유 재고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안 남아요? 네, 남아돕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이 지금 갈수록 늘어나는데 국내에서 있는 흰우유 소비량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유 재고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5배 늘어나서 원유 전체 생산량이 한 10% 정도가 지금 재고량으로 남아있는 수준인데요. 아, 예. 이게 우유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오래 저장해놨다가 팔 수도 없는 거라서 이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요.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그나마 가깝기 때문에 냉장으로 이 우유를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예. 게다가 중국 뭐 13억 인구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우유 수출이 잘 되면 이 원유 재고도 좀 줄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막상 수출이 재개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재개되자마자 지금 메르스가 터져서 악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하필 또 중국에 맞아요. 들어가서요. 네, 과거에 왜 일본이 방사능 우려 있을 때
가장 타격을 입은 게 이 수산물뿐 아니라 식품, 뭐 피부에 바른 화장품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일본산 기저귀도 안 쓴다 이런 정도였으니까 이 메르스가 앞으로 장기화되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식품 수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요즘은 안팎으로 좀 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 메르스 얘기를 하셔서 메르스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들 보세요? 이게 확산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네. 별거 아니다 이런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과장된 반응이 나오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과장된 반응이 있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체적인 불안감이 좀 메르스로 증폭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좀 잘 믿지 못하겠다. 정부 발표도 좀 잘 못 믿겠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불안한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만 보면 조금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낙타고기 먹지 말라는 게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러게요. 경제 기자 입장에서 보시면 네. 이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네. 어느 정도 예년에 같은 거 비교해보는 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그 사스가 창궐 했을 때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거의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메르스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있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긴 봅니다만 글쎄요. 이게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서 또 다르긴 다르겠죠. 글쎄요. 어쨌든 뭐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정말 이번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그리고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제일 듭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네. 알려서 공포감을 지금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사스 때 보니까요. 왜 중국 당국에서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불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을 키웠다는. 근데 그 해 중국 경제 성장이 2%가 3%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수출도 지금 힘들고 조금 내수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이 메르스가 터졌는데 별일 없겠죠. 별일 그렇게 없어야죠. 기대해 보고요.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안승찬 기자와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생생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올해는 특별히 최저임금위원회 청년유니온하고 소상공연합회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 생생 인터뷰 시간에는요. 대형마트에서 8년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첫 최저임금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하고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DDP에서 6월 6일부터 열리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 한 분당 4매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미사 강변 도시의 청약 접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오늘 뭐 신청 접수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하려고요. 네, 오늘 하실 수 있는 거는 특별 공급 4가지 유형인데요. 그중에 오늘 생애 최초 하시려고요. 네. 그럼 시민회 잠시 만나볼게요. 지금 그럼 어디 살고 계세요? 광진구 살고 있어요. 이곳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이 좀 보여서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겠다 싶어갖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응모하게 됐어요. 혹시 청약 통장 순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0년 됐는데요. 1순위긴 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생애 최초 아직 집을 가진 적이 없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디 살고 계세요? 강동구요.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아니, 주택이 없고 전세로 사니까 자기가 살 집 구하는 거죠. 이곳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여기요, 강동구에서 가깝고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미사강변도시 청약 관계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미사강변 A29블록 공공임대 리츠는요, 6월 2일 기간 추천을 시작으로 6월 4일, 5일 1순위 접수 기간입니다. 그럼 임대 조건은 어때요? 전용 59제곱미터가 보증금 5,590만 원에 월 임대료 47만 원이고요. 전용 84제곱미터가 보증금 1억 20만 원에 월 임대료 74만 원입니다. 여기 방문한 시민들 반응 또는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응은 좀 어떤가요? 공고 개시 후에 인터넷 조회 건수가 2만 건 이상으로 현재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최근 전산안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이 높아졌고요. 공공임대가 목돈 마련이 어려우신 분들께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제도라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미사 강변도시 청약 접수처 현장이었습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생생 인터뷰 오늘의 인터뷰는요. 최저임금 인상될까? 오늘부터 집중론이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달 29일까지는 최종안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그래서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최저임금 받는 첫 최저임금위원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김진숙 서울지역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뽑혀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거 실례지만 지금 현재 받으신 시급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대형마트 입사 이제 5년 차인데요. 네. 제 시급은 5,700원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일정으로 지금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어떤 자세로 임하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위원으로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을 방문을 하고요. 네.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 집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장에 있는 실제 저임금 당사자들을 이제 보면서 그 당사자들과 또 그 가족들의 상가 또 생계 문제를 좀 그렇죠.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생계비 문제인데요. 네. 생계비 전문위원회를 이제 5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본격적인 시민 논의가 오늘 네. 이제 진행되는 이제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부터 참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네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죠. 이게 지난해보다 7.1% 그러니까 370원이 올랐지만 그래도 여전히 5,000원대인데요. 네네. 정부가 최근에 이례적이지만 그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발표한 만큼 아마 내년에는 대폭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정부 경제부총리 발언도 있었고요.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보낸 걸 보면 네. 예년과 다른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하고 네.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 의결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예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내용인데요. 네. 실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예요. 네. 뿐만 아니라 또 OECD 국가 안에서도 하위 임금 노동자 중에 하위 10% 노동자와 네. 상위 10% 노동자의 이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죠.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예년 수준의 7%대를 운운한다고 하면 사실 정말 그럴까봐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소득 불평등,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이 위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적 행보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또 써주셨네요. 네. 자, 근데 그 본부장님은 현재 최저임금 책정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정 방식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 기준을 보면 네. 근로자의 생계비, 그다음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그러한 근거와 기준에 맞게 책정이 되어 왔는지는 아무도 논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노사 힘겨루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밀실적으로 협상해 왔던 게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를 들여다보니 사실 이제 이 근로자의 생계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생계비를 27년 동안 미혼단시 생계비만 기준으로 놓고 미혼단신의 생계비만을 절대적 기준화해서 논의를 해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준마저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작년 기준으로 미혼단신 생계비가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서 1인 생계비가 166만 원. 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은 116만 원으로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이 되어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생계비 기준마저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지만 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저임금 취지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국제기구 공고에 따라서 단신 가구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꾀하려면 어느 정도의 생계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된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혼단신 기준만 절대적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생계비도 그 실태 역시 함께 봐야지 이 시대에 반영된 최저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단신은 기준으로도 못 미치니까 그것부터라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진일보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직접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먼저 논의가 될는지 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합당한 기준에 맞게 책정을 할 것이냐. 네. 그런 데서 이 노동자의 생계비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놓고 논의를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비정규나 청년, 여성들, 이렇게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대표해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많은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되는데 최저임금이, 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 자체가 지금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당사자들과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좀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사실 사회적 임금교섭이고 국민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심의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놓인 중요한 좀 위상과 역할이지 않나. 그래서 이 심의 과정을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쟁점이 붙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심의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좀 소상히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그렇죠. 공개하자 이런 주장이시고요. 네, 국민들 알 권리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재계에서 뭐 사실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또 이익이라는 이런 게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쪽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걸 이제 협상의 대안으로 이제 내세울 게 보이는데 자, 이제 협상장으로 가시는 입장에서 협상 전략 어떻게 갖고 가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뭐 협상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제 어쨌든 당사자 입장으로 당사자들의 임금 결정에 제 주체로 참여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어쨌든 소득 불평등 문제나 노동 빈곤의 이 악순환 문제를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소득에서 출발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 그렇지 않나요?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소비는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지금의 소비 패턴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경제 현상을 얘기할 때 최근 한 10여 년 동안 가계소득이 기업소득에 비해서 빨리 앉는 게 문제인데 이 가계소득 중에서도 그 소득이 좀 작은 분들의 소득이 빨리 늘어야 이 내수도 살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협상에 들어가실 텐데 아까 그 10,000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루는 그 회의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내년 최저임금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2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추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구의 생계를 놓고 보면 2.5인 정도의 가구가 기본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 200만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이제 10,000원 가량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우리의 요구하는 시급 10,000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좀 합리적인 결정 근거랑 협상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원. 현재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상당한 격차는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어쨌든 협상에 임하시는 그 본부장님하고 인터뷰 해봤는데요. 저희 국민 모두의 관심사는 많지 협상 잘 해주시고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홈플러스 노동조합의 서울지역 본부장과 얘기해 봤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요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또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 핀테크를 새로운 금융산업의 메카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핀테크도 빅데이터가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신혜 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핀테크와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미 뭐 핀테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먼저 핀테크가 뭔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핀테크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핀테크는 금융인 파이낸스에 이제 기술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합성이 돼서 금융에 이제 IT가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는 저희가 이제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모바일로 이제 송금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개인 자산 관리,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 은행 등
이렇게 다양하게 금융의 IT가 접목되는 게 핀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근데 그동안에도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처럼 금융의 IT가 접목된 이른바 전자금융 서비스가 늘 있어 왔는데요. 이 최근에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동안은 이제 IT 기술이 금융에 보조적으로 쓰였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기업들이 금융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기반한 온라인에는 오프라인에는 없는 전문은행이 탄생하기도 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 변화에 서비스를 줄 수 있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T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간 거군요. 예. 자, 그러면 핀테크의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핀테크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들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요? 예, 이제 핀테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접해보신 뭐 지급결제나 송금에서부터 이제 최근에는 자산관리, 대출, 보안, 마케팅, 신규 상품 등에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결제보다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이제 결제하는 방식들을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네. 잘 아시는 뭐 페이팔이나 이베이, 뭐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 뭐 삼성이 또 삼성페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삼성도 삼성페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송금 분야에서도 이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송금 의뢰자와 수탁자를 직접 연결해줘서 송금 수수료를 낮추고 빠르게 하는 예가 있는데요. 네. 다음 카카오에서는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뱅크 월렛이라는 모바일 전자지갑으로 계좌번호 없이도 충전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더 발전해서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온라인으로 이제 투자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 성향을 분석해서 고객에 맞는 이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분야에서도 이제는 은행과 그 다음에 고객이 아닌 P2P라고 하는데 그냥 대출자와 차입자 간을 직접 연결해서 중개를 해서 금융 수수료를 낮추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체하도록 하는 것에도 이제 핀테크가 활용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핀테크의 사업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넓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근데 부장님께서 이제 핀테크와 빅데이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핀테크 산업을 성공하기 위한 주요한 IT 이슈가 이제 BMW라고 합니다. 그래서 BMW가 뭐냐면 B는 이제 빅데이터의 B고요. 네. 모바일 그리고 웨어러블 이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핀테크 산업의 성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잘 외워지겠네요. BMW 그러니까요. 예, BMW라고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핀테크 사업 영역이 2008년까지는 이렇게 모바일 같은 걸 통한 지급 결제가 사업 영역의 70%를 차지했는데 네. 2013년부터는 핀테크 사업 영역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이제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금융 상품도 추천하고 개인별로 자산 관리를 하거나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신용 평가 이런 것들에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이 돼서 핀테크 서비스의 전문화된 요소로 이제 빅데이터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분야. 이런 사업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신용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대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동안의 경제 지표나 전문가들의 판단만 활용을 했는데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 분석, 그다음에 소비자 트렌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장래 가치까지도 판단을 해서 그 투자에 활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고객들이 사용하는 카드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 활용 성향 이런 걸 분석해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자산 관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 정보나 그다음에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은 어떤 건지 서비스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분석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고객에 맞게 맞춤형 타겟팅 네.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주가 예측도 데이터 기반으로 주식의 급락도 예측하고 이상 징후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의 도용 같은 부정행위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이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의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예, 현재 이제 그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핀테크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대표적 사례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기업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급결제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알리페이라는 이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거래 빅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그 고객들의 신용을 판단하고 그걸 기반으로 알리바바 파이낸셜이라는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로 신용을 판단하다 보니까 대출의 위험성이 일반 은행의 이제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네. 미국 LA에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서브프라임 대출 업체인 제스트 파이낸스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 제공 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데이터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개인 신용도를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은행들이 신용도를 분석할 때 한 40개 정도의 변수로 갖고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네. 이 제스트 파이낸스는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한 1만 개 정도의 변수로 신용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핀테크 산업 얘기할 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 핀테크 산업이 앞으로 얼만큼 전망이 좋은 산업이길래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중국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돼 있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네.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부장님 보시기에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중국 등이 굉장히 빠르게 이런 핀테크 산업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 금융은행들의 그 무거운 은행들의 덩치는 줄이면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핀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발생하면서 이제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도 간편하게 그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네. IT 기업들이 또다시 이런 핀테크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신 것처럼 중국의 알리바바, 알리페이, 그리고 이제 애플에서 애플페이, 그리고 페이팔 이런 데들이 이제 핀테크로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포브스가 선정한 2015년 주목해야 할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도 금융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온라인 빅데이터 기반으로 신용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테크시티 이런 데에서 네.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핀테크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출현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생태계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내 빅데이터 기반 핀테크 현황 그리고 기업들의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국내 이제 핀테크 100대 기업에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 기업은 없고요. 네. 국내의 핀테크 수준은 아직은 관심 단계입니다. 네. 최근에는 다음 카카오에서의 카카오페이나 LG U+의 페이나우 플러스, 뭐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기존의 은행들도 은행들의 체질을 개선해서 핀테크로 전환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2일 하나은행하고 외환은행이 핀테크 랩이라는 걸 개소를 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핀테크를 하는 기술들을 도입한다고 밝혔고요. IBK 기업은행도 핀테크 사업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핀테크에 본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는 은행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부장님 보실 때 국내 핀테크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해야 될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 산업이 해외에 선점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고요. 어제도 그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산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제도 개선과 산업 활성화에 뛰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핀테크 산업, 이 금융 전반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1분기 국민소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글쎄요, 저는 아닌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경제 3부에서는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과 GDP 통계하고요. 우리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는 엔저와 수출 부진 그리고 메르스 쇼크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